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동화 변호사,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학폭 의혹의 당사자인 것,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어서요. 오늘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공평하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며 평등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오늘 지금 재판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어쨌든 짬이 좀 생겨서 우리 김동화 후보 지원하러 왔습니다. 김동화 화이팅! 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김동화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제 한 언론이요. 오랜 기간 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이라면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동화 당선인이 고등학생일 때 동창생들한테 폭력을 행사했고 그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복수의 동창생들의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화 당선인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다.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옥임 의원님.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청년 정치인이요. 청년들한테 매우 민감한 이 학교 폭력 이슈에 지금 휘말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파장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이러한 폭력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다가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했던 방송사는 말입니다. 그 방송사가 이름을 내걸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 트로트 경연을 주최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의 1등으로 결정되다시피 한 사람이 폭력이 드러나면서 방송사 자체가 굉장한 혼란에 휩싸였던 그러한 그 사례가 있었던 방송사인데 사실 정치권에서 보통 자녀의 학폭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본인이 이렇게 그것도 지금 당선돼가지고 아직 의정 활동을 하기 전인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쟁점으로 다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물론 아직까지 확인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저도 굉장히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내가 전혀 학폭을 하지 않았는데 저런 상황이 오면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율사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시죠?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장이 재판에 출석하라 했던 이유로 뭐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 뒤에서 다뤄볼 그렇기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학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 당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은 동창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오랫동안 집중 취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취재원, 그러니까 등장인물도 피해자 한 명이 아니라 다른 동창생들까지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동창생, 내가 아는 피해자만 2명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동창생은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창생은
키가 작고 싸움을 못하는 아이들을 식기로 찌르면서 웃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김미수 대변인님, 지금 복수의 증언이고요. 꽤 좀 구체적이어서요. 네, 지금 그 증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뭐 포크로 찌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웃었다, 약한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자체에서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요. 민주당은 기정확실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지금 논평부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이 아예 아닌 조작된 것으로 확인까지 되는 페라가모 신발이나 동태탕도 그랬고요. 또 이제 뭐 대통령 그 관계됐던 인터뷰 조작 사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대 측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본인들 거는 이렇게 일단 방어부터 하고 본다.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요. 선량한 피해자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앞으로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논평을 하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본 사건이 터졌지만은 아직까지 사실 확인 중에 있고 또 강한 논평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논평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다루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진다라고 한 측면에서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김동완 당선인에게 민주당 자체 내에서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설령 보궐선거가 나오더라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김동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을 지금 더 파고 들어가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네. 이번 사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보궐선거까지 가야 할 사안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김동완 당선인이요.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김동완 당선인 표정이 어땠는지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그런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그런 제 비슷한 입장으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페이스북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이해합니다. 네. 제가 뭐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입장을 참여해 주시고 지금 법적 대응을 위해서 관련 자료도 수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분들하고 혹시 그 이후로 뭐 연락이라든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 사실 뭐 법적 조치는 그러면 뭐 어떤 걸로 그냥 판단을 후퇴 지금 같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보도 이후에 어떤 기자들을 피하거나 뭐 불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들으신 것처럼 김동완 당선인 본인이 SNS에 올렸다는 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근거로요, 본인의 고교 생활 기록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데요. 저희가 좀 보시기 쉽도록 좀 활자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활 기록부에 따르면 김 당선인의 그 인적 사항과 학적 사항 그리고 출결 사항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앞서 그 세 개 항목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동 특성이라든지 뭐 종합 의견에 보면 1학년 때 이렇게 맡은 일을 능동적으로 잘 처리한다, 성격이 명랑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2학년 때도 밝은 성품이다, 예의가 바르다, 3학년 때도 뭐 책임감이 강하다, 뭐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생활 기록부에 나온 거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해명의 취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 학폭의 가해자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평가해 주셨겠느냐 이거 같고요. 두 번째는 학폭위가 열렸다거나 뭐 징계를 받았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사안이 사실 지금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부에 따라서 사실이 어느 쪽에 진짜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어떤 여부에 따라서는 김동완 당선인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같은 80년대생으로서 그 당시에 생기부에는 뭐 학폭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기록한 것은 본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뭐 선생님들의 평가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김동완 당선인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동창들의 증언, 다른 지금 학폭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봤다. 그 다른 학폭에 당한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고 한 저 A, B, C, D 4명 정도로 보이는데 네. 이 다른 그 동창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학폭에 대한 것들을 공인들, 연예인들에 대한 학폭 사건을 상당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데서 보면 결국 사실 여부가 뭐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는 물론 학폭위원회가 요즘 학생들은 학폭위원회가 열려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 학폭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 동창들의 증언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 진위 여부가 밝혀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완 당선인이 법적으로는 법조이니까 가장 잘 대처를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은 그 다른 동창생들 함께했던 다른 동창생들 빠르게 섭외해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려주는 것이 이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데 가장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생활기록부 이거는 직접적인 반박은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안 돼요. 지금 진중권 교수가 조금 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정확 2번에 근신 1번인데 생기부는 깨끗하다, 생활기록부는 깨끗하다 라면서 브라보, 멋지다. 이거는 한 최근에 큰 학교 폭력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 대사거든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판성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성친 부의장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때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학폭에 대한 그 생활기록부 기록이 시작됐고 그 전에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김동완 당선인은 그 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진중권 작가가 지금 그러니까 인용한 드라마도 보면 사실은 이 학폭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당히 공경에 몰려서 학교를 떠나는 그러한 상당한 뭐랄까 좀 왜곡된 이 우리의 현실, 학교 사회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중권 작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드러난 사안 가지고로는 이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김동완 당선인이 나온 학교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의 신설고등학교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부산에 저처럼 저도 부산에 좀 오래된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모교가 처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거든요. 예. 학교에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붙었다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학교를 나온 이 동창생들이나 동기생들은 더 큰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정치적인 상당한 뭐랄까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같은 학교를 다녔던 뭐 이 지금 그러니까 동창과 동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인지상 정상 상실 우리 학교에 국회의원 나와서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예. 없는 사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3명, 4명까지 된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완 당선자가 본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본인이 뭐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뭐 이때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아까 성시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또 이 지금 자기의 행동을 잘 알고 있는 이 다른 동창들을 내세워서 이걸 좀 반박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보통은 뭐 당적이 다르다고 해서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음해하거나 보통은 그러진 않죠. 보통은 이제 동창회 가면은 당이 달라도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면이 좀 일반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동완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인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정호김 의원님, 만약에 이 정치적으로 음해를 했다. 그러니까 뭐 본인과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음해를 하려고 했으면 총선 전에 폭로한 게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마 보통 요새 보면은 이제 자기 학교 출신이 뭐 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현수막을 올리거든요. 혹시 그 동창생들이 그 현수막이 올라간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요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됐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혹시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인가라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왜냐하면 네. MZ 세대들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삶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거나 관심 없어요. 대선도 아니었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한 명이 아니고 복수가 지금 고발하듯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취재에 응했다라는 사실은 네.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김동완 당선인이 본인과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언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랬는데요. 요것도 제가 MZ 세대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갖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정향이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기도 하나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본인이 억울하면은 지금 뭐 고려 중에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율사니까 아마 신속하게 조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정말로 김동완 당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를 입었다면 마치도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라 소문을 냈다라는 식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피해자라면. 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전제로 아직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당선인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진실을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빨리 확인해서 그 공인으로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요. 김동완 당선인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지 않은 걸 내가 증명해야 한다. 이거 정말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희 패널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분 변호사시거든요. 보통의 경우라면 곧바로 뭐 고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검토 중이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김동완 당선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이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친명계 인사이고요. 또 공교롭게도 오늘 성치훈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성치훈 부회장님께서 참여했던 청년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특혜 잡음이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영상 같이 만나보시죠. 병으로 펌에 입사할 정도로 저는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장동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 역시도 실력을 인정받아 저는 발탁된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과 개인적인 인연도 전혀 없었고요. 능력과 실력을 저는 뭐 인정받아서 대장동 사건을 제일 어린 나이로 또 맡았습니다. 일부에서 무슨 김동완 후보 보고 친명 인사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던데 저하고 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천도 못 해줬고 경선할 때 경선 대상자도 못 했다가 어찌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실력 있고 충직하고 준비된 일꾼이지만 저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인재 영입해서 전략 공천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운 없게도 저하고 평소 아는 사이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자, 이런 분이고요.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사법개혁도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총선 전날 이재명 대표님을 굳이 그 재판정에 불러 세우는 것부터 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맞습니다. 보이고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좀 정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뭐 그런 일정 조정을 넘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차재현 교수님, 네. 우리가요 이 청년 정치인 차세대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소신이라든지 패기라든지.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바꾸겠다면서 나오신 이 김동화 당선인이 벌써 이제 친명계의 낙인을 찍힌 것, 이거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김동완 당선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사실은 이제 정기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변호사를 통해서 입문을 했고, 그리고 아마 이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다 보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천 과정도 상당히 또 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는 팬덤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친명계 낙인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네. 과연 가면 이 낙인을 계속 달고 그러면 잠시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친명계 낙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동완 당선인에 대해서 고개를 갸꾸리는 부분이 결국은 권력에 줄 잘 됐어. 권력에 줄을 잘 서서 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본인도 알게 모르게 벌써 기득권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친명계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결사 옹위의 자세로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진짜 우리가 청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언제든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집권 여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내에서도 상당한 이 막대한 절대적인 만약에 정치적인 권력이 잘못 작동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우리가 젊음의 패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내가 친명계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의 결사 옹위가 아니라 뭔가 좀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민주당에게 다른 식의 이 뭐랄까 활기나 다양성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야 저는 청년 정치인에 걸맞는 이 지금 이름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초선 당선인 이 청년 정치인 김동화 당선인이 처음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언급한 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결사 옹위의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 굉장히 아쉽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서 김동화 당선인 어깨를 툭 치죠. 학폭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뭐 다독이는 툭 치면서 좀 뭔가 뭐랄까요? 어떤 본인의 그런 신임을 한 번 더 좀 신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다독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성친부 의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계로 불리는 김동화 당선인이 이런 당선인 시절부터 학폭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근데 계속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급 자체가 2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가해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저는 그냥 김동화 당선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대신해서 본선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그걸 돌파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빨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당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법적 자료를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소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초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솔직히 아까 전에 김동화 당선인의 첫 반응을 봤을 때는 그런 소문이 들렸었다. 그러면 그때 대응을 좀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소문을 전달해 준 사람들은 그래도 김동화 당선인과 좀 우호적인 동창들이 아니었을까? 네. 아니면 우호적인 동네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준비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준비된 게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자료를 내놓아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조차도 만약에 사실이 아닐 시에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모두 패널이 똑같습니다. 지금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사실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마 국민의힘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공천 심사, 공천 신청 자격서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학폭 그리고 성추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느냐, 한 적이 있느냐, 아닐 경우에
만약에 거짓으로 이걸 제출했을 시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느냐 이거 서명하는 게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만약에 혹시나 뭐 이 김동완 당선인이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에는 당에서도 부담 없이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정 교수님 보시기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김동완 당선인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네. 저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 김동완 당선인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공천 과정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파란만장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본인한테 파란만장했지만 또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끝에 일단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 본선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경쟁 펼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마 그러한 뭐 일종의 당선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지금 어제 밤에 그 뉴스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못 봤다고 하더라도 아마 당 차원에서 보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봤겠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예. 그 어떤 식으로 아마 보고는 들고 아마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김동완 당선자에게 직접 아마 물어봤을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하지. 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부 우리 이 민주당에 대한 상당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는 이런 언론들의 약간은 좀 폄훼와 모략 이런 식으로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당선자 총회에서 김동완 당선자에게 많은 다른 분들의 시선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힘을 불어주려는 하나의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취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새로 도입을 한 그러니까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됐을 때에 대응할 당의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폭력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가정입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다보다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뭐 제명을 당한다거나 당에서 어떤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역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의 경우고 거기에 이제 학폭이 새로 이번 총선부터 추가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혹시나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소명하라고 이미 신청할 때 공천 신청할 때 이미 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표리부동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먼저 여기 김동완 당선인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되고 나서 변호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위해서 한 발언인 건 알겠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조가 되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지금 배지를 달고 아직 의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얼마나 이게 건의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청년 오디션에서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다른 후보들을 물리치고 지금 올라갔거든요. 저는 네. 이건 역시도 줄을 잘 선 일종의 폭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그럼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아직 사실로 확인은 안 됐지만은 학교 다닐 때 당시에도 힘센 학생들에게 줄을 서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친구의 본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자가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법부터 찾습니다. 본인은 사법부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부터 자기는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표리부동하다. 말과 행동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으나 일단은 공작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정치 색깔을 운운하면서. 근데 어떤 일반인들이요. 국회의원 배지를 이미 달 걸로 확정돼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배포하겠습니까? 이걸로 지금 법적 소송에 휘말리려고 하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앞으로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술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평택에 우리 당의 최호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당시에 해당 지역의 경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요. 실제 최호 위원장의 아들을 학폭으로 몰아가는 공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SBS 보도에 났었습니다. 제가 논평을 했었었고. 예. 그리고 보도가 나가고 나서 2-3시간 안에 해당 국회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서 학폭 조작 의혹이 있었다. 우리 당을 상대로. 네, 이게 보좌관이라고 할지라도요. 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 국회의원이 빠르게 사과 성명을 내긴 냈었지만은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이런 공작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팩트라고 하면은 이것을 공작으로 반대로 엮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무엇이 됐든 본인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소명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에 민주당의 반박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완 당선인에 대한 의혹, 학폭 의혹 이거 좀 더 굴러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동창생들의 증언이 있다거나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4차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요, 지지자들이 나와서 김혜경 씨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명현 씨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를 보고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대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입니다. 법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신문이 좀 길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해서 잘 들었습니다. 뭘 밝히실 딱 없으신가요? 법정에 사는 거니까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의 혐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가요,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 아내들과 식사를 했는데 본인 밥값은 경선 캠프 카드로 결제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의 밥값은 총 한 10만 4천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경기도의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다 이래서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요. 어제 재판에서 새로 나온 건 이겁니다. 정호기 의원님, 같이 한번 보시죠. 김혜경 씨 측은요, 김혜경 씨가 당시에 그 룸에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카드로 결제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법카로 결제했는지 몰랐다라는 거고요. 조명희 씨 측은 이미 결제를 어떻게 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다 돼 있었는데 김혜경 씨가 방에 있었던 게 무슨 알리바이가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지금 그 김혜경 씨 본인의 밥값은 선거 캠프 카드로 지불을 했고 나머지 국회의원 부인들의 밥값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몰랐다. 무슨 카드로 지불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 김혜경 씨 변호인들의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의 아내로서 특히 이 밥값처럼 예민한 이슈가 없습니다. 실제로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명현 씨가 주장하듯 사전에 조율이 돼 있었고 그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제 관련해서 배모 씨를 포함해서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인 카드냐 아니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증인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법대로 하자면은 김혜경 씨는 김혜경 씨대로 나머지 국회의원 부인들은 각자가 밥값을 지불해야 그게 법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같이 온 국회의원 부인들도 그걸 몰랐다?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의 부인이 같이 밥을 먹는 거니까 대선 후보 부인 쪽에서 밥값을 낸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 대선 후보 부인은 어찌됐든 그 실무진에서 알아서 카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뭐 초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의 샴푸에 이르기까지 예. 법인카드가 활용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증인의 말에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도 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는요, 김혜경 씨가 법카 사용 여부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령한 민원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확인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정확하게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재판에서 또 다른 쟁점이 있었는데 바로 녹취록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조명현 씨가 이 김혜경 씨 측근인 공무원 배 씨 있죠? 이 배모 씨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SNS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모두 증거로 지금 제출한 상황인데 어제 김혜경 씨 측이 조명현 씨를 신문하면서요, 당신 입사 직후부터 퇴사까지 7개월 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배 씨와의 통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했냐? 처음부터 당신 무슨 저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집중 추궁을 한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 그러니까 입사 날부터 배 씨의 갑질이 시작돼서 녹음을 시작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조명현 씨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갑질을 해서 녹음을 시작한 게 일주일 만에 했다는 게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갑질을 이렇게 한 게 이례적인가요?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이례적인가요? 그러니까 이례적이다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썼는지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례적인 것은 이렇게까지 갑질을 한 게 이례적이고요. 부당한 지시를 이렇게 끊임없이 했던 게 이례적이고요. 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운용한 게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말 되지 않는 논점을 이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네. 아니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녹취한 게 이 정도 수준이 이례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가방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친구임을 이용해서 지금 몰래 불법 촬영까지 했던 이런 사건을 이례적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카드 내가 쓰는지 몰랐다. 그리고 난 내 것만 계산했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22년 8월에 SBS에서 녹취본을 확보해서 틀었던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지침들이 내려가요. 아니, 이거는 내 거는 이 카드로 하고 저거는 이 카드로 하고 이 녹취본 자체가 있습니다. 녹취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해명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면 이미 밝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여기 해당자들이 계속해서 그거 끽해봐야 2만 얼마짜리 반 몇만 원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등등의 발언들을 하면서 이게 논점을 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명확하게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던 당시에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또 이것은 민주당의 김동영 지사 같은 경우도요,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최소 61건에서 100건 정도 사적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서 경찰에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서 네. 지금 여기 배소연 씨를 대상으로 그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지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거나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이 제보로 인해서가 아니라 김동연 지사까지도 경기도 자체 검사를 통해서 밝혔던 사건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녹음 목적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저희 그래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친 부장님 같이 보시죠.
언제부터 녹음을 했느냐? 그러니까 입사 15일 만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이건 이례적이다. 그래서 묻는 거다라고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이 물으니까 조명현 씨가요. 입사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배 씨가 갑질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녹음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15일부터 바로 녹음했다고 해서 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 이후에 밝혀진 뭐 녹취록들, 조금씩 드러난 녹취록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감정,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건 갑질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명현 씨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변호인 측이 지금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 배 씨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포기했기 때문에 배 씨가 알고 있던 것을 과연 김혜경 여사도 알았는가? 거기가 쟁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그냥 그 사이에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 그 관계 배 씨까지는 알았지만 거기 김혜경 여사까지는 몰랐다. 관리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 정도의 그 해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글쎄요, 뭐 변호인들은 해야 되는 일이 아무래도 이 메신저 조명현 씨에 대한 공격,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을 변호인의 그 의무적 행동으로서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실 때 이게 근데 재판을 국민들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조 재판장 안에서 아무래도 조명현 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조명현 씨가 그 이후에 또 출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마까지 한 것까지 다 통틀어서 아마 그 조명현 씨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밝혀진 뭔가 녹취록 드러나는 녹취록 봤을 때 배 씨의 갑질이 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명현 씨가 뭐 15일 만에 녹취를 시작한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저희 그래픽 어제 나왔던 재판 그래픽 내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녹음 목적에 대해서 이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이요. 배모 씨가 어디 뭐 차에서든 어디서 내리니까 너 지금 증거 수집하는지 모르지? 라고 조명현 씨가 혼잣말을 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이게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니까 이 조명현 씨가요. 배모 씨한테 녹음을 나중에 틀어주면서 갑질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혼잣말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 갑질 때문에 제보를 결심했다는 건데 그 관련 발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냐고 묻잖아.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를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전에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정에 의가 안 돼 있어.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 바로 이런 말투나 이런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비서 트레이닝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조명현 씨는 녹음이 의도적인 거였다면 내가 배 씨 목소리만 탁 남기도록 하지 굳이 내 목소리를 남겼겠느냐 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조명현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배 씨의 갑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 불쾌감을 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사한 지 15일 만에 아마 적극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일종의 아까 뭐 우리 성치현 부의장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변호사가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은 결국 조명현 씨가 입사할 때부터 소위 말하는 불순한 의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네. 접근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 지금 이 녹음도 하고 증거를 네. 모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몰랐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조명현 씨의 정치적 의도에 맞춘 일종의 거짓말이라는 식의 그러한 아마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명현 씨의 지금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뭐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명현 씨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지난 2022년 대선 국면 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김혜경 씨가 내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라면서요. 이 배모 씨, 본인의 수용을 했던 배모 씨와 관련해서 과잉 의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조명현 씨의 발언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공관에서 김혜경 씨를 태우고 순회동 자택으로 데리고 갈 때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얘기는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잘 견뎌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인 이 배 씨와 또 김혜경 씨의 관계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 배 씨가 알아서 나를 과잉 의존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측 변호사가요, 조명현 씨의 또 정치적인 성향을 두고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성친부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조 씨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로 지원도 했고 또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명현 씨가 정치 활동은 자유고 정치적 성향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관이냐? 응? 아니 지금 내가 이거 김혜경 씨가 법화를 쓰는 걸 알았다 몰랐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정치 성향이 어떤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반박한 거거든요, 김민수 대변인. 우선 저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여기 일반인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절차나 이런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당시에 했던 말을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사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승승장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들이 밝혀지지 않는 등에서 대선까지 가는 일은 본인도 꼭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공익제보자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민의힘뿐이 적을 둘 데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이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결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정치적인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될지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과연 이 법적인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익제보자가 녹취를 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카드로 쓰라고 유도를 했습니까? 법인카드로 계산하시죠라고 유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첫 번째로는. 또 두 번째로는 녹취가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나오니까 제가 이재명 당대표 관계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던 신상진 당시 당선인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중에. 제가 젊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상 전화를 녹취한다는 걸 알고 내가 거리를 멀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녹취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던 분, 옛날부터 하던 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본론과는 조금 벗어난 말씀이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명현 씨의 공익 제보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조명현 씨는 내 공익 제보는 정치권과 연결되기 전에 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A 씨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배 씨의 소개로 들어온 분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친합관입니까? 근데 9개월 동안 일하면서 8개월 녹음했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 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공개하면서 저는 이게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실만을 계속 이야기해왔고 뭐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왔듯이 어떤 식으로든 몰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상은 했지만 참담하고 답답한 신경입니다. 이재명 측은 제가 다른 목적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할 때 이 배모 씨와 또 김혜경 씨 사이에 어떤 연락이나 논의가 있었느냐, 그 경위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가 직접 그 음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다. 그러니까
뭐 회덮밥, 가령 회덮밥이라고 하면 그게 간장 베이스인지 초장 베이스인지 이거를 김혜경 씨가 직접 확인했고 그걸 올리면 된다라고 답을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정호김 의원님. 그러니까요. 김혜경 씨가 이렇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했는데 법화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몰랐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녹취라든지 또는 실질적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그 김혜경 씨의 명에 따라 배 씨가 움직이고 그 배 씨가 조 씨에게 지금 모든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김혜경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 초밥을 가져와라 내지는 뭐 지금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나머지 밥값은 계산하라 그런 말 없이 본인은 아주 우아하게 자기 밥값을 내고 갔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하나도 모른다라면은 과연 정치인의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 씨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얘기를 민주당 측이나 내지는 김혜경 씨의 변호사들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의 증언에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김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금 요체는 뭐냐면은 법인 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썼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김혜경 씨 본인이 알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접 음식을 배달해 주면서 초밥에 대해서 뭐를 그러면 회덮밥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초장이냐 아니면 간장이냐에 대해서 그거 올려 이렇게 김혜경 씨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요.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거를 직접 도왔었죠. 오늘 현장에서 또 김혜경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여러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여사님. 너무 애쓰시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여사님 기죽지 말고 떳떳하시니까. 네. 네. 지난번 재판 때처럼 어제 재판에서도 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뭐 김혜경 씨 앞에 가림막이 또 설치가 됐었답니다. 성층 부회장님. 그러니까 조명현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본인이 모셨던 그런 지사의 부인의 그런 얼굴을 보면서 뭐 다툼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래도 9개월 동안 일을 했고 직접적인 이 얼굴을 대면해서 일했던 건 아무래도 배모 씨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사의 얼굴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것은 아마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뭐 그런 부담 때문에 뭐 발언을 못 한다거나 그런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거나 뭐 당당하게 또 출마를 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기자회견도 어떻게 보면 또 집권 여당에서 또 함께 한 부분도 있고 뭐 출마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 위성정당에 또 지원을 했던 것도 보면은 글쎄요, 뭐 이 조명현 씨 자체가 뭐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김혜경 씨를 상대로 뭔가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겁먹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재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황우여 비대위 체제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건데요. 이 황우여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성공이고요. 이걸 못하면 실패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하여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상대책이 요구하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룰로 뽑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당원 당규 개정 문제입니다. 모든 의견들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원 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을 할 것이고
황우여 비대위의 핵심 임무는요, 전당대회를 잘 치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패는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난 전대 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약세였던 친윤계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바꿨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황우여 위원장도 보면 좀 이걸 아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단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느냐의 그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요. 네.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100%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신사 같은 그런 그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뭐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당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리버리해도 당수가 8단이다, 이 뜻인데요. 제가 그 경험했을 때, 과거에 교육부총리였을 때도 그렇고 당대표였을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해보면 네. 뭐가 정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정치인이 황우여 대표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장애도 있을 것이고 설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당정 관계에 있어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걸 혁파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관리만 하다 나오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미 거의 은퇴하는 그런 입장에서 비대위를 들어갔으면은 정말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마지막 혼을 불태우는 유일한 방법은 당정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거든요.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요. 당 혁신 의견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50%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원 100%거든요. 이거를 50%는 여론조사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고려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차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이요. 친윤계 그리고 대통령실과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를 좀 암시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마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아마 대통령과 또 이 용산이 제대로 잃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당규 개정에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 지금 용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지금 다 그 전대 룰을 바꿔서 당신 100%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온전하게 민심 100%로 받아내는 그러한 이 기제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러니까 뭐 지금 선뜻 내키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부분을 좁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좁혀야만 이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 빤하게 보이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금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식으로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그것도 문제고, 또 실제 그럴 경우에는 진짜 국민의힘이 정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깝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자, 방금 보셨던 그래픽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대 국민 여론조사 30이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나왔던 그 전당대회부터 당원 100%로 바뀌었다는 그런 겁니다. 이걸 두고 여당 내에 지금 3040 정치인 모임이 생겼죠. 천목회라는 단체인데 여기서 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아까 보셨던 7대 3보다 더 나가서 5대 5로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의 체제도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대 룰이 민심을 반영하는 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내부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5대5 룰로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저희가 다 동의를 했고. 나경원, 유승민, 윤상현, 요즘 나오는 분들이 이제 안철수, 하여튼 다 나오시는 거죠. 집단 지도 체제가 보면은 1등부터 5등까지는 그분들이 다 최고위원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위원회 자체가 그냥 붐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김일수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현행 체제로는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나경원, 유승민, 윤상현, 안철수, 여기다가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런 분들이 당대표 한 자리를 갖고 다투게 되는데 만약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이 5명이 다 지도부가 될 수 있다. 이건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에는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 후보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최고위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내가 당대표까지는 당선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뭐 이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최고위원을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가까웠던 선거들 일례로 들만한 것들을 들어보면 황교안 대표와 오세훈 시장, 네, 이렇게 그 당대표 선거 있었을 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최고위원이 되지 못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도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뭐 여기에 그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한 명의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과 같은 그 체제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심을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100% 할 것이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말을 했던 건데, 예. 당대표는 그래도 당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져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비율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으나 여기에 계속해서 잦은 수치로 바뀌는 룰은 좋지 않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맞춰지는 룰 역시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들도 불만이 없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룰이 가장 현명한 룰이라고 판단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이 남은 만큼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민심이 반영될 수 있고 그리고 당원들의 당심도 반영될 수 있는 구도가 잘 잡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우여 비대위가 이렇게 닻을 올리면서요.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 TF팀 가동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불러서 말을 듣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총선 패배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필요하다면 비대위원장, 대통령실 관계장 등도 비공개 신측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저는 뭐 금기, 성역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를 직격할 겁니다. 자, 역시 참패했던 21대 총선 이후에도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 그래서 백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정말 다르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전당대회 전에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 성친 부의장님, 전당대회 전에 백서 나오면 어떤 뭐 실효가 있나요? 글쎄요, 뭐 일단 전당대회 전에 누군가의 책임이 더 컸느냐, 뭐 이런 책임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네. 저는 글쎄요, 대통령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조정훈 의원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 패배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뭐 주장들이 있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고 아무도 김명경 여사의 뭐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한마디 보태는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선거 당시에 선거 당시 조정훈 의원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그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금 뭐 대통령실도 성역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과연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겠는가라는 전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렀다 한들 과연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 질문이나 책임 있는 결과, 책임 있는 백서를 과연 낼 수 있겠는가? 왜 그러면은 선거 때는 그런 지적, 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그 대통령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왜 그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셨는가? 저는 저분의 그 선거 때 행적을 보면 앞으로의 행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뭐 전당대회 이전에 백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은 뭐 뭔가 의시에 찬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 그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 백서 TF팀이요. 지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이 취재가 돼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는가?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원톱 체제가 효과적이었는가? 이 내용만 보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는가? 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차재현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훈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TF에서 설문조사 항목을 넣었는데 여기에 아까 전에 뭐 대통령실에 대한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에 대한 문항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저는 설문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지사령탑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전략과 기획과 메시지는 제대로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심과 얼마나 부합됐는가. 그리고 중요한 이 정치적 변곡점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역할, 그리고 이 능력은 얼마나 정도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전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는 사실 이 명명백백하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고 이 뭐랄까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식으로 정치공학적 내지는 이 정치적 잣대, 그러니까 이 덕실의 특정 개인의 이 맞춘 덕실에 따라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총선 백서를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떠한 성역도 없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주어진 따끔한 이렇게 잣대만큼이나 저는 지금 이번에 사실은 지금 이번 총선 자체가 국민의힘 참패한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 여당이 어떻게 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마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TF의 설문 조항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무책임론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다. 이게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건데 조정훈 의원, 그러니까 이 백서 TF의 TF장이죠. 조정훈 의원이야말로 누구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덕을 본 사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로스쿨 다니면서 입속 빼먹은 사람한테 조정훈이 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합니다. 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만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너무 멋있죠? 김민수 대변인님, 지금 뭐 TF에서 만약에 조정훈 의원이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과 그동안 케미가 좋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TF의 설문조사에서 뭐 대통령실의 책임만 묻는 조항만 넣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중립을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설계를 좀 다시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백서라는 것은요, 모든 글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글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독자가 누구냐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백서를 통해서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당내 시스템이 문제였다.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올 것 같다면 당직자 플러스 현재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이 이 독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후보들의 문제였다라고 판단된다면 2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공천받은 확정자들, 이 후보들이 독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책의 부재가 문제였다라고 판단되면 당내 정책을 만지는 사람들이 이 독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독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게 책임론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모두에게 책임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의 책임을 가르기 위한 백서인 것은 의미가 없다. 당의 다음 선거에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진짜 발전을 가져오려고 하면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참고 내용은 될지 모르겠으나 네. 이게 또 당대표가 바뀌면은 이분한테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진짜로 선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꼭 백서에 포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옥 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단 지금 총선에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 버금가는 그런 백서는 안 나올지라도 네. 어찌됐든 당이 이 패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백서의 주체, 이 태스크포스의 주체가 이제 조정훈 의원이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설과 관련해서 찐윤이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어떤 그 걱정 내지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스크포스의 이제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를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아 성찰한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원인에 대한 명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원인 하면은 사실 그 당에 있어서 주요 리더십을 발휘했던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어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적하는 만큼 그 내용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조정훈 의원이 가장 많은 덕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예. 물론 그 관련한 모든 사람의 책임이겠지만 그래도 주요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 성찰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가로막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알아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백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역을 두지 않고 냉정하게 평가하겠다. 이게 지금 TF의 의지 같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야당 소식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이 당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을 이루는 새 원내대표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걸 두고 투톱이 아니라 이재명 1극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도 찬데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정말 날씨도 찬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민주당이 야당으로 일당이 된 게 20대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겨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덕분에 밥 하는 스프하고 네. 일당도 하고 사랑합니다. 찬대에서 원대로 원대 박찬대입니다. 대표님 좀 최측근으로 분명히 되시는 어떤 각오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대표님하고 강한 투톱으로 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큰 양보를 통해서 제가 단독 출마하게 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게 됐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기치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민생 정국을 헤쳐나가고. 성채 부의장님, 오늘 찬성표가 과반이라는 것만 공개가 됐고 표를 공개 안 했어요. 만약에 정말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고 하면 공개했을 법도 한데 이게 어떤 뭐 원칙입니까? 예, 목표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뭐 반대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표가 이 박찬대 그 의원이 지금 단독 출마한 상황에서 굳이 어차피 박찬대 의원이 사실상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에 뭐 힘을 뺀다거나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득표율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그 공개를 안 한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보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결국 박찬대 의원도 완벽한 친명이기 때문에 찐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너무 다 이렇게 그 강성 친명들로만 구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좀 걱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잘 굴러갔을 때는 오히려 친명이고 이재명 대표가 매우 가깝고 매우 신뢰 감각이 두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좀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 전체적 방향이 이렇게 갔을 때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최고위원일 때랑 원내대표일 땐 또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두터운 신뢰 관계 속에서 이건 좀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거나 아니면 이건 좀 대표님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박창대 의원일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 희망까지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내대표와 또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모두 강성 친명계로 불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2대 국회도 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지만 성치훈 부의장님의 기대대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요, 유럽 출장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는 소식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화제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식 추기경이 둘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하는데요. 차지현 교수님, 네. 이재용 회장이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무교인데 무슨 인연으로 교황을 만났나 봤더니 작년에요, 삼성이 이 교황청에다가 대형 5개 전광판을 기부한 게 있대요. 그게 인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그러니까 교황께서 머무르고 있는 성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그 성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바티칸 성당. 예. 바티칸 성당. 그 성 베드로 광장이 아주 크잖아요. 제가 한 네. 20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 원래 그러니까 이 파나소닉에서 만들어 놓은 파나소닉에서 만들어 놓은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교체를 하면서 교체를 해줬대요. 예, 그 삼성이 아마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 그 교황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어서 아마 이재용 그 회장이 아련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만 아마 이 지금 상당히 이 가톨릭 신자들의 절대적인 초안과 지지를 받고 있는 교황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 중에 사업적 이익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삼성이 정말 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 세계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봉사의 책무, 또 사회적 기여,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은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곳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대형 5개 전광판을 4대나 기증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이 삼성 본인 회사의 제품에 각별한 사랑을 보였는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보니까 다 캐논 아니에요, 소니. 차재 교수님, 한 번 더 여쭤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이 5개 전광판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런데 4대나 기증을 했는데 이거 삼성이 성공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가톨릭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신자들이 상당히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그 일종의 뭐랄까 하나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업적인 목적, 뭐 그러니까 경제적 득실 이런 것보다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 좀 사회에 대한 공헌. 기업 그런 차원에서 아마 더 방점을 찍고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파나소닉이 지금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삼성이 차지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가톨릭 신자들이 모이면서 삼성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 수익으로 이끌어져 오길 당연히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일종의 뭐랄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이 지금 삼성이 한 이러한 행위들은 좀 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아침에 이재용 회장이 출장을 끝내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때 기자들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또 예사롭지 않게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봄이 왔네요. 봄이 왔네요 라고 말하고 바로 자리를 떴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의적 표현이겠죠. 계절 실제 봄이 지금 거의 초여름 단계에 가까운 날씨가 됐는데 뭐 계절적으로 봄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 삼성하면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도 사실 작년 4개 분기 동안 사실 한 번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된 적이 없었는데 계속 적자를 겪다가 올해 1분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 액수 상당히 크게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그런 좀 즐거운 차원에서 봄이 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그런 이 봄이 아직 국민들에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나라의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의 좋은 실적이 국민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또 김민수 대변인께서 윤석열 정부 자랑을 하셨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를 좀 딱 한마디만 하면은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은 대통령께서 떡볶이 먹자고 부르지만 않으면 이렇게 알아서 잘 기업을 운영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굳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현대차 그룹이요. 신사옥 문제 이게 있는데 좀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이 건물이 기존에는 105층 건물로 설계가 됐었는데 이거를 55층짜리 2개의 건물로 나눠서 짓겠다 이렇게 지금 설계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호기 의원님, 그러니까 105층짜리 하나 짓는 것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55층짜리 2개 짓는 게 좀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바꾸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이거 우리가 승인 내줄 때부터 서울의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해서 승인 내준 건데 그거를 바꾸면 되느냐? 랜드마크 포기할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좀 갈등이 있나 봅니다. 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특히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지금 105층 전망대를 만들어서 공공기여로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105층이 아니고 55층 2개로 짓겠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협상을 통해서 105층의 그 시그니처 빌딩,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취지로 지금 105층 얘기가 나온 거고 그 105층을 짓는다 했기 때문에 규제도 완화해주고 도시계획도 변경해주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 와서 55층 2개를 짓겠다 하니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려면 네. 이를 대체할 다른 공공기여 시설을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요. 북한의 테러 징후를 포착하고 해외에 있는 공고한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이번 북한의 움직임은요. 대중에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엘리트들이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우리나라로 대거 넘어온 게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요. 저희가 탈북 고위 외교관에게 직접 들어볼 겁니다. 네, 앵커의 콜. 오늘 탈북 북한 외교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결됐습니다. 태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의원님. 예. 정부가 지금 3단계를 발령했어요. 이거는 예. 올림픽이나 교황 방문 같은 이 큰 국가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테러 가능성 실제로 얼마나 높은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 정부가 이렇게 이제 발령을 했고 공개했잖아요. 예.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제 보복 테러 가능성이 있은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정부와 또 이번에 그런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 외교 당국, 정보 당국들 간에 상당한 이제 물밑 협상을 하다가 이제는 돈은 안 되겠다, 이제는 공개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하는 정도까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북한의 테러 시도가요. 태 의원님 같이 북한의 엘리트들 이탈의 위기감을 느껴서다 이런 분석을 국정원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최근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하면 코로나 기간에 2020년부터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닫고 예.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파견원들이나 유학생 그 자녀들이 일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결국은 3년이 되면 북한으로 들어갔어야 할 장기 체류자들이 지어 6년, 7년, 8년 이렇게 해외에서 지금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말부터 국경을 열면서 다 들어오고 지금 교대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 파견원들의 자녀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부모 따라 해외에 나왔는데 지금 들어갈 때 될 때는 이제 중학교거든요. 8년, 7년 해외에 있다 나니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해외에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애가 아닌 거죠. 지금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 아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통상 안 들어가겠다는 애와 들어가야 된다는 부모 사이에 가정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됩니다. 태 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 고위 엘리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서 어떤 외교관들이나 이런 엘리트들의 가족들을 소위 말하는 인질로 삼고 그렇다는 보도들도 본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나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경우들이 지금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통상 탈북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도록 안전하게 이제 그런 일을 관여하는 나라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제 테러 가능성 국가들로 다 나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중국의 현양 여기에 탈북민들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어차피 이런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또 테러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에 보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테러해서 인명피해들도 났거든요. 왜냐하면 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 있던 우리 외교관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총에 맞아서 암살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중국에 나가 있던 목사도 피살되고 이렇게 진짜 북한이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공개한 거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원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테러 경계를 격상한 곳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선양, 또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북한이 노리는 이유가 이곳이 뭐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중국에까지 나와서 탈북 루트가 일반적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에 도착하면 태국에서 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북한 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북한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아마 우리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북한 엘리트들의 이런 남쪽으로 귀화하는 이런 사례들을 얼마나 좀 많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민감한 이런 자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공개하기 그런데요. 특히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게 소환령을 내린 이후에 그런 수가 지금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탈북 엘리트 탈북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 태 의원님이신데 이런 북한의 테러 가능성 높아지면서 동료들, 후배들의 이런 신변이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은 적어도 CCTV가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테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흔적이 남기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에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CCTV가 다 돌아가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 공항에서 독살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뭐 이런 CCTV가 돌아가고 있는 자리든 아니든 일단 암살해야 된다는 그런 대상에만 들어가면 아마 이제 암살하는 이런 수법과 그 잔인성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자연히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지난 시기보다 주의할 수밖에 없죠.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이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요. 작년에 바가지 논란으로 문매를 맞았던 한 축제 남원 춘향제의 부활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남원 씨가 요청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음식 컨설팅을 맡게 됐다는 건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오래된 축제는 사실 몇몇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남원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 남원 춘향제의 음식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주택 이름으로 해서 넣어봐. 저희가 대신 들어가는 이런 축제들은 뭐냐면 절대 자릿세가 없습니다. 그동안 짭짤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차 교수님, 매년 지금 뭐 축제들이 몸살입니다. 왜냐하면 바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원인을 찾아보니까 먹거리가 비싸다. 지금 뭐 만 원, 바비큐가 4만 원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릿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각 고장에서 열리는 축제가 매년 행사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 길어봐야 뭐 한 3일, 5일 이 정도인데 그 전국의 이 유명 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한정된 공간에서 지금 뭐 그 상업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세가 아무래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그 자리세가 한 번 분양한 사람이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하면서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상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리를 취하지 않고는 원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바로잡지 않고는 사실 힘들다는 것이 백종원 씨의 이야기고요. 백종원 씨가 지금 남원 춘향제 직접 이렇게 뛰어든 이유는 남원 춘향제는 상당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고향 축제잖아요. 향토 축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바가지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종원이라는 이름값으로 뭔가 새신의 이미지도 보내고 또 하나는 남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남도의 손맛의 고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걸 좀 개런티 하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고질적인 구조적 관행들이 이번에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저희 시사쇼 정치다 이어지는 거 아시죠?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